김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번 주는 네. 당연히 이 소식 먼저 제가 여쭤봐야죠. 네.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들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 발행한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네. 1인당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거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추경안이 국무회의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제 국회 가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이제 심의 절차 거치고 본회의 처리가 끝나면 정부가 이제 지급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국회 추경안 제출이 23일이고요. 네. 7월 초에 아마도 본회의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실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시기는 7월 중순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한 20일 뭐 요 사이에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최대 지급이 아까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이것저것까지 해보면 최대 52만 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분이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2만 원이 추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숨어있는 금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 선택하게 되면 지역화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자체 지원금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현재 수도권은 지자체 할인율이 보통 10%, 비수도권 13%고 인구 감소 지역은 15% 할인율이 주어지니까 앞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면 52만 원을 지역화폐로 구입하면 이것도 한 아까 15% 할인율 적용돼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소비를 한 61만 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화폐가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서울페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지역화폐로 받는 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도 이왕이면 지역화폐로 받으면 할인해서 지역화폐 구입하니까 한 10% 정도 업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추경안에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금도 조금 들어있긴 합니다만 네. 지역화폐는 이 지원금이 소진되면, 매달 해당되는 지원금이 소진되면 그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선착순 느낌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 가게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처가 제한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지역화폐로 소비해서 내 지역 상권을 좀 살리고 싶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 외에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시라면 나의 소비가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지역화폐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죠. 보편 지급하고 선별 지급 이걸 섞어서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 조금씩 다른 금액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방금 이제 최대 지원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 받는지. 저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배량 리포터 소득 상위 10%시잖아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지급 때 조금 더 많이, 그리고 2차 지급 때는 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1차 지급 때 소득 상위 10%도 소비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5,117만 명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1차 지급 때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1인당 일단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요. 선별 지급으로 차상위 계층하고 한부모 가정에 추가로 15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3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추가되는 금액이 25만 원입니다. 15만 원 플러스 25만 원 하면 4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2차 지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지급 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니까요. 요걸 합쳐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1, 2차 합쳐서 15만 원,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그리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1, 2차 합쳐서 5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 소멸 지역, 여기는 2만 원 더 추가되고, 네.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 시에는 조금 더 소비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면은 얼마 정도 벌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니까 네네.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 있죠. 근데 한 차례 우리가 그 코로나19 때 그때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제 이런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통 선별을 합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소득 대부분이 잡히니까 이 사람들은 소득 상인지 아닌지 대충 규모가 파악이 되는데 사업자들 소득은 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연봉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까지 이런 재산까지 다 감안하려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부터 시작해서 뭐 재산 상황, 부동산 이런 것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연봉 7,700만 원이 넘으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27만 3,380원 이상을 내고 계시면 나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20만 9,970원 이상 내면 나는 소득 상위 10%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 등을 가지고 있으면 요 분들도 저렇게 10% 소득 상위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1차 지급에 일단 먼저 다 주고 그리고 나서 10만 원은 이거 잘 기준 정해서 고른 다음에 90% 1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6719번님께서요. 아기들도 주나요? 하셨는데 저희 집에 아기 2명이니까 총 4명이거든요. 그러면 아기들은 엄마한테 줘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기 받나요? 아기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라면 4인이고요. 5인 가족이면 5인입니다. 네. 갑자기 뭔가 제가 더 많이 받는 느낌. 앞에서 이 지역 카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현금은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 묘포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용처를 한정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뭐 저축이나 투자 같은 데 넣어버리거나 또는 뭐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뭐 달러로 바꿔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소비처도 한정하고 현금보다는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지역 화폐 중에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 받고 싶어라고 하면 신용카드에 저는 여기서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포인트 형태로 넣어주고요. 내가 소비를 하면 먼저 포인트부터 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의 그 신용카드 실제 사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되고요. 그렇군요. 지역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로 이런 식으로 구매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사용 기간도 한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4개월 정도 내에 소비를 전부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이 돈이 시중에 돌게 만들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조금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대신에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이런 데는 사용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7월 중순쯤 예상된다 하셨는데 4개월이면 11월 중순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소비 기한 지나면 이거 없어져요? 못 써요? 만약에 다 소비를 못 하셨다면 저는 없어서 못 쓰지 이걸 덜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비를 못 하셨다면 지원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 돈이 빨리 시중에 돌게 만들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한정 없이 기한을 두고 쓰십시오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 뭐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중에 돈맥경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돈맥경화요.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는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안 돌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왠지 내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직장을 잃는다든지 혹은 내가 돈을 더 못 벌 것 같으면 돈을 안 쓰고 쟁여놓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소비도 안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 사례를 보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 당시에 183조 원 정도를 썼어요. 네. 이때 가구 수혜율이 99.1%였는데 보통 평균 미사용률이 5% 내외라고 얘기가 되니까 이 당시에 국고로 귀속된 자금은 한 9조 원 정도는 국고로 귀속됐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요. 야당은 아주 센 마약성 진통제를 놓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냈거든요. 또 몇몇 커뮤니티 살펴보면 이거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 거부하겠다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일단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아주 센 마약성 진통제라는 표현엔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진통제나 놓고 있으면 이 마약에 계속 의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환자의 상태가 어떠냐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독 여부를 따질 정도의 지금 환자가 아니고 뭐 거의 뭐 곧 죽어가는 환자라면 지금 마약성 진통제라도 놔서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체력이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진통제 끊고 뭐 운동도 하고 나가서 뭐 그 이른바 식이요법도 쓰고 그래서 체질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나가서 운동해라. 뭐 이른바 그 체질 개선한다고 음식 뭐 고기 못 먹게 하고 뭐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체질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라도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경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판단해서 지금은 진통제를 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놔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끊으면 되는 건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 정부는 계속해서 마약성 진통제나 놓을 정부야라고 지금 예단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하는 방향을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소비 쿠폰을 거부하겠다라는 거는 자신들의 선택이니까 이거는 선택에 맡기면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정부가 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이 시스템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굳이 그러지 말고 안 쓰시겠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고에 귀속된다고. 4개월 동안 안 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국고로 귀속되니까요. 그 선택에 맡기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부된 쿠폰이라든지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더 필요한 곳에 정부가 소중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탕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잖아요. 네. 이른바 배드뱅크를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소비를 살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곳에 정책 목표를 세우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부채 탕감 얘기가 나오면 반대쪽에서 나오는 건 형평성 문제하고 모럴 해저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정부가 모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이걸 모르지 않는데 지금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거의 죽어가는 지금 경제 상황, 곧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극약 처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사회가 지출해야 되는 사회적인 간접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희망이 있어야 일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고 하는 건데 네. 이 희망이 꺾이는 순간 의지도 사라지고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불행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치환해서 뭔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자는 겁니다. 이들에게 벌고 쓰고 해야 세금도 더 거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사회로 복귀시키자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소상공인들의 빚은 코로나19라는 일종의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도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소상공인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정도를 정부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탕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빚을 어떻게 탕감하는지가 궁금한데 네. 그냥 제가 받아들일 때는 정부가 세금 16조 원으로 이 사람들 빚 갚아주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부채 탕감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오해인데요. 빚의 원금은 16조 원인데 이걸 탕감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원금의 10% 이하로 보시면 되고 지금 정부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8천억 원 정도가 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배드뱅크 예산이 4천억 원이고요. 네.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에서 아마 출자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은행들은 오랫동안 연체가 발생한 채무들을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자신들의 재무제표에 이미 다 손실 처리를 해서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반영을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 원짜리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이걸 우리가 못 받은 돈이 1억 원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돼서 어차피 이거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으로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손실로 이미 처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하고 네. 요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서 요걸 없애겠다는 건데 정부가 사서 없애지 않으면 은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부실채권을 이른바 추심회사들 신용 정보회사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에 아주 싼 값에 팔아 넘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온 이 추심회사들이 원금은 1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채권 추심을 해서 1,000만 원 이상만 받아내면 이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 중간에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정부가 끼어들어서 요 채권을 부실채권을 다 사들인 다음에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조 원이 아니고 여기에 한 5% 정도 되는 8천억 원이면 16조 원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손실 처리까지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은행들인데 배드뱅크 설립한다고 정부가 추가 출자를 사실 좀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은행들이 추가 출자를 하면은요. 어차피 이 돈으로 부실채권 사주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 정권에도 그랬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꽤 많은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정부가 출자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라이센스 사업입니다. 정부가 독과점 사업을 해주도록 허용을 해준 게 은행이기 때문에 항상 이익을 내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